저는 한미소라고 합니다. 물론 가명이에요, 저는. 북한 국립예술단 소속 무용수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무용수가 아니라 금수산예술단의 주역 무용수였어요. 해외 순회 공연을 다니는 엘리트 예술인이었죠.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국립예술단에 발탁됐습니다. 이 PD님이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북한에서 국립예술단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웬만한 집안 성분으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제 집안은 평양 중구역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어요. 오빠는 인민군 장교였죠. 우리 집안은 성분이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항일발치산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학교 때부터 무용을 배웠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재능이 있다고 하셨죠. 중학교 때는 평양예술학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10년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연습했죠. 예술학원을 졸업하고 음악무용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거기서 4년을 더 배웠어요. 전공은 조선무용이었습니다. 부채춤, 건무, 장구춤 이런 걸 전문적으로 배웠죠. 대학 4학년 때 국립예술단에서 오디션 공고가 났어요.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했는데 최종 합격자는 단 10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10명 중 1명이 됐어요. 2014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 23살이었죠. 처음 예술단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평양대극장에서 공연하고 인민문화궁전에서도 공연했어요. 외국 손님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공연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고위 간부들이 오면 우리가 공연했고 러시아 대표단이 와도 우리가 공연했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조국을 빛내고 있다는 생각에 밤늦게까지 연습해도 힘든 줄 몰랐어요. 예술단 생활은 엄격했습니다. 우리는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을 했어요. 한 방에 6명씩 같이 살았죠? 아침 5시 반에 기상해서 체조를 하고 6시부터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빼고는 저녁 8시까지 계속 연습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생활통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서로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는 시간이었죠.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별것 아닌 일도 크게 만들어서 비판해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누가 연습 중에 웃었다 그러면 혁명적 긴장성이 부족하다고 비판받았어요. 누가 밥을 남겼다. 그러면 인민들의 노동을 모독했다고 비판받았죠. 누가 머리를 조금 기르거나 화장을 진하게 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과 김정은 원수님의 은덕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했어요. 안 하면 당성이 약하다고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무용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춤추는 게 정말 좋았어요. 무대에 서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죠. 관중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도 좋았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연습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특히 저랑 같은 방을 쓰던 혜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친했습니다. 김혜진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어요. 저보다 1살 어렸죠? 성격이 밝고 활발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췄어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나면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조심해야 했어요. 혹시 누가 고자질할까 봐요. 하지만 혜진이는 용감했습니다. 가끔 체제 비판적인 말도 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 중국 사람들은 훨씬 잘 산다던데. 이런 말들이었죠. 2015년 여름에 큰 기회가 왔습니다. 해외 공연 선발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순회 공연을 한다고 했어요. 예술단 전체 단원 중에서 20명만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꼭 가고 싶었어요.
해외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시나요? 북한 사람들은 평생 북한 밖을 나가보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디션을 받고 면접도 봤어요. 성분 조사도 다시 받았죠. 조부모 3대까지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합격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혜진이도 합격했어요.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외국에 나갈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합격한 20명 중에 무용수가 10명, 가수가 5명, 악기 연주자가 5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단장님과 부단장님, 그리고 보이부 지도원 2분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단장님 이름은 박철민이었습니다. 당시 50대 초반이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죠. 인상은 무서웠어요. 눈빛이 날카로웠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사람은 예술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당 간부 출신이었죠. 어떻게 예술단 단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에는 당 고위층과 연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박 단장을 무서워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 조심해야 했거든요. 부단장은 여자분이었어요. 최명희 부단장님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이었는데 엄격하고 깐깐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박 단장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우리를 사람 대접은 해줬으니까요. 보이부 지도원 2분은 리철수와 강민호였습니다. 둘 다 30대 초중반이었는데 항상 우리를 감시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디를 갔는지 다 체크했죠. 출국 전에 우리는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정치 사상 교육을 받았어요. 해외에 나가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적들의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항상 수령님의 은덕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북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줬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3대가 멸족당한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영상들을 보여줬죠. 우리는 또 서약서를 썼습니다. 절대 조국을 배신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겠다. 만약 탈북하면 가족들이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손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서약서를 썼어요. 만약 우리가 탈북하면 가족들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가족을 볼모로 잡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 9월에 드디어 출국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혜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둘 다 너무 긴장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세상이 하얗게 보였어요. 정말 신기했죠. 2시간쯤 지나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평양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옷도 화려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갔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호텔이었어요. 호텔 건물이 얼마나 높던지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2층씩 방을 배정받았어요. 저는 혜진이랑 같은 방을 썼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무 깨끗하고 넓었거든요. 침대도 폭신폭신했고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왔어요. 텔레비전도 있었고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만져봤죠. 혜진이가 침대에 누워보더니 말했어요. 미소야, 여기 천국이다. 정말 부드러워. 저도 누워봤어요. 정말 구름 위에 누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 쉴 수 없었어요. 박 단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우리는 호텔 회의실로 내려갔습니다. 박 단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동무들, 이제부터 규칙을 말하겠다. 첫째, 혼자 호텔 밖을 나가는 것은 절대 금지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보이부 지도원 동무와 동행해야 한다. 둘째, 중국 사람들과 함부로 대화하지 말라. 셋째, 중국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다. 넷째, 매일 저녁 생활 총알을 한다. 다섯째, 이 규칙을 어기면 즉시 평양으로 송환하고 엄중 처벌한다.
우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단장이 또 말했어요. 너희들이 여기 온 목적을 잊지 말라. 너희는 관광 온 게 아니다. 공연을 해서 외화를 벌어야 한다. 모든 수입은 당과 국가에 바쳐야 한다. 알겠나?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베이징의 한 극장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무대를 점검하고 리허설을 했습니다. 공연 날짜는 일주일 후였어요. 그동안 우리는 호텔과 극장만 왔다 갔다 했죠. 베이징 시내 구경은 꿈도 못 꿨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항상 보이부 지도원들이 감시했거든요. 공연 날이 됐습니다. 극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10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무대 뒤에서 대기했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드디어 막이 올랐어요.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부채춤을 췄습니다. 연습한 대로 완벽하게 췄죠.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우리는 무대에서 인사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죠.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박 단장이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수령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번 공연 수입이 상당할 것이다. 우리는 기뻤어요.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 단장이 몇몇 여자 단원들을 따로 불렀어요. 그 중에 혜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됐어요. 왜 부르는 걸까? 혜진이는 가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혜진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혜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공연 평가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진이가 이상했어요. 말을 별로 안 하고 계속 멍하니 있었습니다. 밥도 잘 안 먹었어요. 제가 걱정돼서 물어봤죠. 혜진아,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말해봐. 혜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소야, 나 무서워. 박 단장이 이상해. 제가 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인데? 혜진이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귓속말로 말했어요. 어젯밤에 박 단장이 나를 따로 불렀어. 그리고 몸을 만졌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진짜 혜진이는 울먹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깨를 만지더니 점점 아래로 내려왔어. 내가 피하려고 했는데 박 단장이 협박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에 보고하면 너 끝이다. 너희 가족도 끝이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 제가 분노했어요. 그게 무슨 짓이야. 신고해야 해. 하지만 혜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미소야. 신고하면 나만 죽어.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거짓말했다고 처벌받을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진이 말이 맞았어요. 북한에서는 상급자를 고발하면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특히 성폭력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어요.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몰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혜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혜진아, 내가 지켜줄게. 걱정 마.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저도 무력한 한 명의 무용수에 불과했는데요. 베이징 공연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밤 공연했어요. 관중들은 점점 늘어났고 수입도 많이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월급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달에 5,000원 정도 받았는데 중국에 와서는 한 달에 100위안밖에 안 줬어요.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였죠?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호텔에 갇혀 있었고 나갈 수도 없었으니 돈이 필요 없기는 했지만요. 공연이 끝난 어느 날 우리는 만리장성에 갔습니다. 관광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호텔 밖을 나갈 수 있다니 모두 기뻤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만리장성으로 갔어요. 길에서 보는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많은 자동차들, 평양보다 훨씬 발전했더라고요. 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소야, 중국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른데 저도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중국도 못 산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만리장성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웅장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죠. 우리는 성벽을 올라갔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사진도 찍었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순 없었습니다. 보위부 지도원들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녔거든요. 누가 도망갈까봐 감시하는 거였죠. 그래도 잠깐이나마 밖의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리장성에서 내려올 때였어요, 저는. 우연히 한국 사람들을 봤습니다. 관광 온 사람들이었죠.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전 신기했습니다. 저도 한국말을 조금 알았거든요. 북한에서 남조선 방송을 몰래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엄청 위험한 일이었지만요. 한국 사람들은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옷도 예뻤고 전자기기들도 좋아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남조선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그때 박 단장이 소리쳤어요. 저기 한국 놈들이다. 가까이 가지 마라. 우리는 화들짝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박 단장이 계속 말했어요. 저놈들은 우리의 원수다. 너희들을 유혹해서 납치해갈 놈들이다. 조심해라.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일까?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베이징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선양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양은 베이징보다 평양과 가까운 도시였어요. 거기서도 한 달 동안 공연하기로 되어 있었죠. 선양 호텔은 베이징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깨끗했어요. 우리는 또다시 연습하고 공연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죠. 선양에서 공연하던 중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혜진이가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짐도 그대로 있었어요. 화장실에도 없었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른 단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혜진이 봤어. 아무도 못 봤대요. 저는 보위부 지도원한테 신고했습니다. 이철수 지도원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호텔 CCTV를 확인했는데 새벽 4시쯤 혜진이가 혼자 호텔을 나가는 게 찍혀 있었대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 단장이 발끈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탈북한 거 아니냐? 즉시 찾아라. 보위부 지도원들이 나가서 찾아봤지만 혜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혜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걱정했습니다. 혜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박 단장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어요. 김혜진 동무는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쳤다. 그 동무는 이제 인민의 원수다. 너희들은 그 동무를 본받지 말라. 만약 너희 중에 탈북을 생각하는 놈이 있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거다.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혜진이가 정말 탈북했을까? 혜진이는 부모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늘 부모님 이야기를 했죠. 그런 혜진이가 탈북을 해서 부모님을 위험에 빠뜨릴까? 저는 뭔가 다른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박 단장이 혜진이한테 뭘 했나? 혹시 혜진이가 저항하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혜진이가 사라진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시가 더 심해졌어요. 우리는 항상 둘씩 짝을 지어 다녀야 했고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야 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도 더 길어졌어요. 매일 밤 2시간씩 서로를 비판하고 충성 맹세를 해야 했죠. 우리는 지쳐갔습니다. 공연도 해야 하고 연습도 해야 하는데 감시까지 받으니 숨이 막혔어요. 선양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2015년 12월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연말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한 달이 아니라 3달 동안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호텔에 다시 투숙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방 배정이 달랐습니다. 한 방에 4명씩 배정됐어요. 서로 더 잘 감시하라는 뜻이었죠. 베이징에서의 생활은 더 힘들었습니다. 공연 횟수가 늘어났거든요. 일주일에 5번.
공연했어요. 낮에는 연습하고 저녁에는 공연하고 밤에는 생활총화하고 잠잘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쳤죠. 게다가 먹는 것도 형편없었습니다. 아침은 빵 1개와 우유 1잔, 점심은 밥과 김치 그리고 국 하나, 저녁도 비슷했어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공연으로 돈은 많이 벌었을 텐데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돌아왔어요. 오히려 박 단장은 살이 쪘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거든요. 우리가 배고프다고 하면 혁명전사는 배고픔을 이겨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분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됐어요. 박 단장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죠. 그런데 박 단장이 큰 가방에 돈을 넣고 있는 게 보였어요. 중국 돈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100위안짜리 지폐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 단장은 돈을 가방에 다 넣고 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중국어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조금 알아듣거든요. 박 단장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누군가한테 돈을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를 보내냐고 물으니 10만 위안이라고 대답했어요. 한국 돈으로 약 1,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 분명히 우리 공연 수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평양에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죠. 박 단장이 공연 수입을 횡령하고 있구나. 우리는 굶으면서 일하는데 그 사람은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테니까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원 한 명이 평양에서 왔어요. 이수연이라는 25살 가수였습니다. 혜진이가 사라진 후 공석이 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온 거였죠. 수연이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눈빛이 강했고 말투도 또박또박했어요. 겁이 없어 보였죠. 수연이는 빨리 우리와 친해졌습니다. 특히 저랑 잘 맞았어요. 우리는 같은 방을 쓰게 됐거든요. 밤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수연이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소 언니 여기 생활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어. 감시받고 굶고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평양에서도 소문 들었거든요. 수연이는 계속 말했어요. 언니, 나 사실 여기 오기 싫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가족도 있고 수연이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이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한대요. 집이 가난했지만 수연이가 노래를 잘해서 예술학교에 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연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수연이가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2016년 3월이었어요. 우리는 베이징에서 큰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고위 간부들이 온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했죠. 연습이 더 빡빡해졌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어요.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죠. 우리는 녹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연이가 연습 중에 쓰러졌어요.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수연아, 괜찮아. 수연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약했어요. 우리는 수연이를 의무실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어요. 영양실조래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쓰러진 거였습니다. 박 단장은 화를 냈어요. 왜 제대로 관리 안 했냐. 공연이 코앞인데 어떡하려고 하지만 정작 먹을 것을 제대로 안 준 건 박 단장이었잖아요. 우리는 속으로 욕했습니다. 수연이는 이틀 동안 쉬었어요. 링거를 맞고 조금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어요.
공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수연이 병문안을 갔어요. 수연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수연아, 괜찮아. 수연이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여기 생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수연이 손을 잡았어요. 나도 힘들어. 하지만 참아야 해. 우리 가족 생각해야지.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 탈북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에?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에요. 여기서 죽느니 탈북하는 게 나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저는 급히 수연이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주위를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수연이한테 말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탈북하면 가족들이 죽어. 네 부모님이랑 동생 생각 안 해. 수연이가 울먹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요. 언니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탈북하면 어떨까? 자유롭게 살면 어떨까? 하지만 가족 생각을 하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음 날 공연이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무리해서 무대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불렀어요. 공연이 끝나고 수연이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박 단장은 거부했습니다. 병원 가면 중국 의사들이 우리를 조사할 거다. 그냥 숙소에서 쉬게 하라. 우리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연이는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았습니다. 열도 났어요. 저는 밤새 수연이를 간호했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물을 먹였어요. 수연이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나 살려줘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사흘 후 수연이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박 단장은 수연이더러 다시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연습실로 나왔어요. 하지만 제대로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박 단장이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냐? 제대로 못하겠으면 평양으로 돌아가라.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나 결심했어요. 나 여기서 나갈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나가는데? 수연이가 말했어요. 탈북할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는 수연이를 말렸습니다. 안 돼, 수연아. 그건 너무 위험해. 잡히면 죽어.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시도해보는 게 나아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연이를 말려야 할까? 아니면 도와줘야 할까? 솔직히 저도 탈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걱정됐습니다. 부모님과 오빠가 평양에 있었거든요. 제가 탈북하면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거예요. 저는 수연이한테 물었어요. 너 가족 생각 안 해.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죽으면 가족들이 더 슬플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자유를 찾아서 나중에 가족들을 구하는 게 나아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수연이를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 단장이 또 성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이번에는 어린 단원이었습니다. 19살 무용수였어요. 이름은 박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어리고 순진했어요. 박 단장이 은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공연 평가한다고 했죠. 1시간 후 은지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달려가서 물었어요. 은지야, 무슨 일이야? 은지는 울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 단장이 은지를 성폭행한 거였어요. 은지가 거부하니까 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노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고할 곳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보위부 지도원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박 단장 편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은지를 위로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은지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방 한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연이를 도와주기로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계속 당하기만 할 거였습니다. 저는 수연이한테 말했어요. 수연아, 나도 같이 갈게. 탈북하자. 수연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언니, 진심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했어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요. 우리는 화장실에서 만나서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탈출할까? 어디로 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언니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거기 가면 도와준대요. 저는 물었어요.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는데? 수연이가 말했어요. 베이징 시내에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저는 놀랐어요. 너 인터넷 어떻게 봤어? 수연이가 웃었어요. 몰래 봤죠. 호텔 로비에 컴퓨터 있잖아요.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잠깐 봤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수연이는 용감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대사관이 정확히 어딘데? 수연이가 말했어요. 주소는 모르겠지만 차오양구에 있대요. 택시 타고 가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택시를 타야겠네. 문제는 어떻게 호텔을 빠져나가느냐였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호텔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정문은 항상 보위부 지도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측면 출구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비상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텔 뒤편에 있는 비상구였어요. 거기는 CCTV도 없었고 사람도 별로 안 다녔습니다. 우리는 결정했어요. 비상구로 나가자. 문제는 언제 나가느냐였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은 안 됐어요. 우리가 없으면 바로 들킬 테니까요. 공연이 없는 날을 골라야 했습니다. 다음 주 이틀 동안 공연이 없었어요. 그날을 D-Day로 정했습니다. 2016년 4월 5일이었어요.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돈이 필요했어요. 택시를 타려면 돈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200위안 정도였어요. 수연이도 100위안 정도 있었고요. 합치면 300위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였죠.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옷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북한 옷을 입고 있으면 눈에 띄니까요. 우리는 중국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옷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단원들한테 빌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중에 몇 명은 중국에서 몰래 옷을 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친한 선배한테 부탁했어요. 언니, 중국 옷 좀 빌려주세요. 선배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왜?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진 찍고 싶어서요. 선배가 웃으며 옷을 빌려줬습니다. D-Day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긴장돼서요. 내일이면 우리는 탈북을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성공할까 실패할까 잡히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죠. 새벽 4시쯤 됐을 때 저는 수연이한테 속삭였어요. 수연아, 갈 준비 됐어.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빌린 중국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여권과 돈,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이었어요. 우리는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다들 자고 있었어요.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누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비상구 문이 보였어요. 우리는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연이가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밖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성공이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온 거예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어요. 우리는 빨리 걸었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죠. 호텔 뒤편 골목길을 지나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 반쯤이었는데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가끔 자동차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택시가 보였습니다. 노란색 택시였어요. 저는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우리 앞에 섰어요. 우리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기사가 중국어로 물었어요. 어디 가요? 수연이가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차오양. 한국 대사관이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너무 긴장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베이징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 호텔을 빠져나왔어. 이제 대사관만 가면 돼. 30분쯤 지났을 때 택시가 어느 건물 앞에 섰습니다. 기사가 말했어요. 다 왔어요. 우리는 내렸어요. 요금을 냈습니다. 100위안이었어요. 우리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대사관 표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우리는 건물 입구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아직 새벽이라 문을 안 연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수연이가 말했어요. 기다려야죠, 뭐. 우리는 건물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벤치가 있어서 거기 앉았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안했어요. 혹시 추격자들이 올까봐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아침 8시쯤 됐을 때 건물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중국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어요? 직원이 3층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죠.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한국 대사관이라는 표지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갔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수처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여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시만요. 라고 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 대사관 영사입니다. 두 분은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북한 예술단 소속입니다. 탈북하고 싶습니다. 영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자발적으로 오신 건가요? 강요받은 건 아니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발적입니다. 저희는 자유를 원합니다. 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서 대기하시고요. 제가 본국에 연락하겠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대사관까지 왔어요. 이제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말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저는 수연이를 봤어요. 수연이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영사가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우리는 방에 남아 귀를 기울였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박단장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단원들을 돌려줘라. 그들은 납치됐다. 영사 목소리도 들렸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박 단장이 소리쳤어요. 거짓말 마라. 당장 내보내.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박 단장이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알고 온 걸까? 아마도 우리가 없어진 걸 알고 대사관을 예상한 거겠죠? 전 수연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영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박 단장은 계속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1시간 넘게 소리쳤어요. 결국 중국 공안이 왔습니다. 공안이 박 단장을 설득했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박 단장은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서류 작업을 했어요. 진술서도 쓰고 신원 확인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우리 탈북을 승인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4월 7일 우리는 베이징 공항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호송했어요.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해냈어. 자유를 찾았어. 3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말 왔구나. 자유의 땅에.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우리는 국정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탈북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든 걸 물어봤어요.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3달 동안 교육받았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어도 다시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웠어요. 컴퓨터 사용법, 은행 이용법 이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원에 있는 동안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탈북 소식이 언론에 공개된 거예요. 통일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 예술단원 2명이 집단 탈북했다고 발표했어요. 그것도 우리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공개한 거지? 공개 안 하기로 했잖아. 국정원 사람한테 따졌습니다. 왜 공개했어요? 약속이 다르잖아요. 국정원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부 결정이었대요.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래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가장 걱정된 가족이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됐을까? 오빠는 괜찮을까? 북한에서는 분명히 우리 가족을 처벌할 거예요.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가족을 버렸구나. 며칠 후 북한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딸아 돌아와라. 너는 남조선 놈들한테 납치당했다. 어서 돌아와라.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납치당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북한은 우리가 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했어요. 유엔에서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대립했어요.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는 그 와중에 끼어서 힘들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정부가 기획한 거 아니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 저희는 해명해야 했어요.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저희는 자발적으로 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압박했거든요. 우리 가족들을 방송에 내보내고 편지도 보냈어요.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괴로웠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어요. 가족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을 테니까요.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거든요. 하지만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사람들도 많고 도시도 크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었죠.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무용수였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봤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하고 서빙하는 일이었죠.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수연이는 저보다 나았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음악학원에서 일했어요.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쳤죠.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으니까요.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무용과에 들어갔어요. 특례 입학이었죠. 대학 생활은 신기했습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제 정체를 숨겨야 했거든요.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2년쯤 지났을 때 제 이야기가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가족이 또 방송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오빠가 나왔습니다. 오빠가 울면서 말했어요. 누나 돌아와. 우리 다 힘들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 제가 볼 때 연기 같았어요.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를 만났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미소 씨,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당신은 살기 위해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3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예술단원들도 탈북했다는 거예요. 12명이나 됐습니다. 제 옛 동료들이었어요. 박 단장의 학대를 못 견디고 탈북한 거였죠. 저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박 단장이 너무 심했다고, 성폭력도 있었다고, 돈도 빼돌렸다고. 우리는 함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예술인 탈북자 모임이었어요. 서로 돕고 지내기 위해서였죠. 지금은 20명 넘게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요. 저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무용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춤을 가르쳐요. 보람 있는 일입니다. 가끔 공연도 합니다. 한국 무용도 배우고 현대 무용도 배웠어요. 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연이는 가수가 됐습니다. 인디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작곡도 쓰고 공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음반도 냈어요. 저는 수연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자기 꿈을 이룬 거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죄책감, 한국 사회에 대한 낯선 이런 것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가끔 꿈을 꿔요. 평양에 있는 꿈이요. 부모님을 만나는 꿈, 오빠랑 같이 밥 먹는 꿈 깨면 눈물이 나 있습니다. 제가 탈북한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6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탈북을 후회하진 않아요. 여기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부모님께 사과할 수 있을까? 오빠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곳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사람들은 감시받고 통제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예처럼 살아요. 저는 북한 체제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북한 정권은 권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요. 물론 위험한 일입니다. 북한에서 저를 노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북한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유를 원하고 행복을 원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가족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사랑합니다. 제가 탈북한 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한미소입니다. 북한예술단 출신 탈북자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와 평화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